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300여 명의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문재인 정부가 사회경제개혁을 포기했다, 과감한 재벌개혁, 또 과감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네요. 자, 그 중심에 서 계신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고요. 서울 중구에서는 그동안 이 박정희 기념공원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아왔던 공영주차장 사업이 지금 논란입니다. 신임 중구청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은 지우고 주민 편의시설로 방향을 바꿔서 지금 공사를 재개했는데,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해왔던 전임 중구청장은 반발하고 있네요. 자, 두 명의 전직 현직 중구청장 2부에서 차례로 연결해 목소리 듣겠고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여러분 힘드시죠? 대한민국을 뒤덮은 열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는데, 어쩌면 1994년 그 최악의 더위보다 올 더위가 더 심할 거란 예측도 나오네요. 전문가의 분석도 들어보고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오늘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라이브로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촛불혁명의 완수를 기원하는 지식인 일동, 이런 이름으로 300명이 넘는 진보 지식인들이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정책, 과거 획기적인 행보를 보인다, 이러다 보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건데요. 그 중심에 계신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공동성명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예,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걸렸고요. 네. 생각 외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셔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뭐가 계기가 돼서 야, 이제 우리 목소리 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겁니까? 핵심적으로 몇 가지 사안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홍장표 경제수석이 경질되고, 그렇죠. 그 자리에 이제 관료가 임명되고,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서 예. 일자리를 부탁하는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왜 이건 아니다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는 촛불 정부인데, 그래서 사회경제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사회경제 개혁을 해달라라는 예. 국민의 여망을 담아서 출범을 했고, 이제 지난 1년 동안 그런 것을 표방을 했는데요. 네. 조금 경제 수치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우클릭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우클릭의 증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나요? 우클릭의 증거들은 뭐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네. 재벌개혁 같은 것에 대해서 뭐 당신들이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규제 혁신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것. 예. 그리고 그것도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어떤 의미에서 좀 낡은 규제 완화를 계속하겠다는 점. 예.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 당시 공약으로는 뭐 19조 원의 증세를 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는데, 네. 요번에 이제 부동산 보유세 나오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찔끔 증세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강남 부동산 값은 뭐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고 오히려 뭐 올라간다는 예.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쟁을
이상하게 자기 자신의 입지를 좁히는 방향으로 네, 네. 끌고 가가지고는 예. 이제 거기서 소득주도 성장 전체를 마치 용도 폐기하는 듯한 네. 그런 모양새를 보낸 것들이 이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경에는 경제 수치가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이런 걸 가지고 재계나 또 재계를 대변하는 언론들에서 아주 강한 공세를 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공세 앞에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무릎을 꿇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은 그런 공세에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단순히 레토릭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표방을 하고 나오면 네. 그것이 가지고 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없애서 네. 당장 이제 사상위 먹이사슬이랄까요? 그 어떤 자영업자라든지 최말단 하청업체 경영자들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지급 여력을 높여준다든지 예. 그분들의 물건에 대한 수요를 늘려준다든지 비용을 줄여준다든지 예. 이런 정책을 폈어야 되고 이 중에 일부는 정부가 재정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일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대로 집행해야만 풀리는 문제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 네. 시간을 허송하다가 아하. 마치 최저임금 인상 정책 그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예. 그리고 그것만이 소득주도 성장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구도가 짜여지는 걸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중요하게 했었어야 하는 건 뭐였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단 하청업체다. 그러면 지급 여력을 높여주는 제일 좋은 건 낙수 효과가 제대로 일어나게 하는 것. 지금 대기업은 돈을 벌고 그 밑에는 제대로 돈이 흘러내려가고 있지 않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상생 협력 모형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윤 공유제라든지 예. 기업소득 환류 세제라든지 예, 이런 예. 것들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예. 요번에 이제 오늘 나온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조금씩 이런 들어있죠. 것들이 본격적으로 작년에 예산안과 함께 국회로 갔었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네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뭐 새삼 설명 안 하셔도 공약보다는 네네. 너무나 미약한 찔끔 증세다. 이제 이런 표현에 다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재벌 개혁에 대해서 한때 함께 활동하시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들한테 알아서 해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사실은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정부가 세바퀴 경제라고 하면서 세 개를 각각 따로따로 별도의 분야인 것처럼 하고 이거를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는데도 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하는 건 공정경제 이래가지고 이거는 생산성 향상과는 좀 무관한 것처럼 예. 소득주도 성장은 무슨 임금만 다루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혁신 성장은 무슨 규제 완화만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예. 이제 이렇게 자꾸 칸막이를 쳐놓고 있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공정경제를 하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따로다 이 말씀이고요. 네네. 전소연 교수 얼마 전 어떤 인터뷰에서 관료들 사탕 발림에 빠져서 재벌이 주는 단기 효과, 마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무슨 네. 마약을 먹고 있습니까 정부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 오늘 발표한 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면 네. 자동차 구입 시에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주겠다라는 맞아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정책은 미래 자동차 소비를 땡겨 쓰는 정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지 모르지만 지금 차 산 사람은 나중에 안 사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는 그만큼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무슨 새로운 정책도 아니고 과거에 매번 쓰던 아하. 그야말로 단기 부양책이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은 재벌 기업인 현대차가 아마 제일 많이 볼 거예요. 그럼 굳이 이제 그 수요를 늘려서 어떤 산업을 도와주겠다면 왜 하필 자동차냐? 네. 뭐 여성들이 쓰는 막말로
성리대는 왜 이런 정책의 대상이 안 되냐. 아하. 이런 생각도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동차 그렇군요. 타는 사람보다 예, 전국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인도 가서 이재용 부회장 만나서 일자리 부탁한 게 정말 잘못인가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음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의도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회사의 결정이고 회사의 결정은 이사회가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똑바로 만들고 총수가 지배구조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예.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벌 총수를 만나서 일자리를 늘려달라 그러면 근데 일자리를 늘려도 문제, 안 늘려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이 하라건 하지 말라 그러건 이사회 의결로 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기업에 도움이 안 돼가지고 안 하는 거를 대통령이 눈치채가지고 했다면 그것 자체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그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물론 네. 이거를 그렇게까지 연결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음흠. 그런 거를 생각하면 원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상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죠. 그런 네. 점을 생각하면 원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시기적이나 구체성과 관련해서도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한 표현입니다만 함께 활동해 오셨던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전성인 교수 같으신 분들을 조급하다. 진보 진영의 네네. 조급증과 경직성 때문에 개혁 실패가 우려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네네. 반론하시겠어요? 우선 지난 1년 동안 진보 진영에서 조급증을 내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왜 너희가 조급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이건 무슨 말이지? 이런 좀 엉뚱한 느낌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조급증을 보이는 건 문재인 정권입니다. 아. 이제 내년 6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근데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시차가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성과를 단기에 낼 수 있겠습니까? 단기에 내려면 아까 말한 대로 개별 소비세 인하 이런 정책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팩트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또 시민단체에 대해서 고언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본인이 시민단체를 이끄는 사람이 아닌 한나라의 공정위원장인데 그걸 생각하면 적절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 홍장표 수석 개혁적 학자 출신의 경지를 아까 이제 우려되는 대목의 하나로 말씀하셨는데 결국 네. 경제팀 개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김동연 부총리 팀을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특정인을 거론하는 모양새라 자칫 이제 저희들 선언의 어떤 순수성이 자칫하면 이제 무슨 갈등이나 암투로 비춰질까봐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만, 예. 그래서 이제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예. 다만 예. 저희들 선언에는 관료에게 포획돼서는 안 된다라는 예. 부분이 들어가 있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 예. 라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정도 말씀만 드리면 네. 아마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니까 알아서 답변을 짐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료 출신 경제팀의 인적 청산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오늘은 사정상 전화로 연결합니다. 윤 실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 원구성 끝났는데 또 말이 많네요. 이게 지금 비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이 연관상임위에 몇 명이 배치가 됐어요. 네. 예. 그럼 그 소관 기관들이 그 상임위원회에 수속된 국회의원들, 재판받는 국회의원들 눈치를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공무원들이 정말 정당하게 눈치 안 보고 이런 건 좋은데 이 의원들이 또 소관부처나 피감기관, 심지어 관련 민간기관에도 사실 이러저러하게 압력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괴롭힐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가 지금 문제입니까?
지금 이제 이완영 의원, 자유한국당 경북 고령 성주 7곡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 19대 총선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한 2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돈을 안 갚는다고 고소하자 허위라고 막 고소했다가 무고죄가 돼가지고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아주 큰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거 법사위에 갔다는 겁니다. 법사위. 예. 이 의원은 원래는 노동부 관료 출신이고 전반기 국회에서는 이게 지역이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해 수위를 희망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법사위 비싸가지고 별로 관련도 없는 분이거든요. 예. 이완영 의원은 국회 본연의 업무가 입법 활동이어서 내가 법사위를 1순위에 지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문제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염동열 의원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원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어요. 네. 그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이분이 이제 문광위에 배정됐다는 겁니다. 문광희가 강원랜드 담당이죠. 그렇죠. 염 의원은 그래도 이완영 의원보다 나은 게 지역구를 생각해서 다른 상임위에 지원했는데 당에서 이렇게 배정이 됐다. 그래서 난 항의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있어요? 또 그 염 의원하고 같이 그 체포동의안 부결된 홍문종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이제 학교법인 경민학원 이사장 시절에 저지른 사학 비리 문제로 불구속 기소돼 있거든요. 그렇죠. 75억에 이르는 학교 돈 횡령, 범인 도피 교사, 뇌물수수. 네, 교육위원회 배정됐어요. 네네. 홍 의원 쪽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에 이사를 그만둬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상 이 교주나 다름이 없거든요. 홍 의원은 이 학원에. 예. 지금 윤 시장이 거론한 3명 다 자유한국당 의원이네요. 네. 이런 사안에 대한 국회법 규정은 없어요? 있습니다. 48조 7항에 보면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의원을 상임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론된 새 의원은 그 조항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아까 제가 이제 조항을 말씀드렸지만 공정, 뚜렷한 사유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아하. 그리고 이 조항이 말하자면 권고 조항이나 다름없고 처벌이나 금지 규정이 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방도가 없죠. 이런 건 있습니다.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 딱 못 가게 돼 있어요. 그 아예 주식을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안랩 주요 주지고 정보통신 전문가인데 정보통신하고 관련 없는 상임위에서 활동했고 정몽준 전 의원은 현대중공업 대주주지 않습니까? 네. 주로 외통위에서 활동을 했죠. 예. 그러니까 앞에 언급된 새 의원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여론의 압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약간 다른 경우들도 비일비재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문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검사 출신 의원이 법사위에서 계속 검찰 편을 든다. 약사 출신 의원이 복지위에서 의사 쪽을 공격하고 제약업계 편만 든다.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압력 행사나 친정 편들기도 잘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런 사례는 아주 비일비재한데 근데 위에 새 의원들은 아예 기소가 돼 있으니까 좀 다르죠. 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입장 바뀐 게 있나요? 공식 입장은 없고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받는 의원이 거의 10명이나 돼가지고 그들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지역이나 전문성 등만을 고려했다. 흠 없이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게 이제 비공식적인 입장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혁신하겠다면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게 국민들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사안이 만약에 여론의 주목을 더 받는다면은 김병준 위원장이 나서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물론 이게 원내의도 원내대표 소관이지만은 지금 한국당이 원내 원외 이렇게 가려서 할 상황은 아니죠. 이런 걸 바로 잡아야 혁신이죠. 그죠? 그렇죠. 예.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화제했던 뉴스들 정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어린이집 차량에 타고 있던 4살 어린이가 숨졌다는 거 네. 정말이에요? 그렇습니다. 34도를 넘나드는 날씨 속에서 어린이집 그 통학 차량에 7시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어제 오전에 분명히 친구들과 함께 9인승 승합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도착 후에는 미처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교사가 부모에게 A양의 등원 여부를 전화로 확인했고 부모는 등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뒤늦게 김양을 찾았지만 발견했을 때는 차 안에서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죠? 누리꾼들도 부모는 앞으로 어떻게 사냐, 내 눈에도 눈물이 맺히는데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안타까움과 분노를 감추고 있지 못한데요. 한 시민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비슷한 사고를 보며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며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을 청원했습니다. 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라고 하는 건 외국에서 몇몇 군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운전기사가 차량 제일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만 차의 시동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시동을 끄려면요. 운전석에서 일단 내리고 뒷좌석까지 눈으로 확인을 한 뒤에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네. 이런 게 개발된 거 보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할아버지 차량에 있던 3살짜리 그러니까, 남아가 참.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네, 20대 김모 씨가 부산의 한 원룸 화장실에서 숨진 지 넉 달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주인이 명도소송 강제 집행을 하려고 찾아갔다가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한 건데요. 지난해 10월부터 김 씨는 월세가 밀려 집주인이 이렇게 명도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어떻게 나옵니까?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분이 더 컸는데요. 트위터 트렌드에는 원룸 월세 밀린 20대라는 문구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논란과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이슈와 겹치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한 SNS 이용자는 청년 고용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등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 야당들과 알바들 최저임금조차 깎아야 된다는 몰상식한 무리들이 이 젊은이의 죽음에 책임이 없을까라고 통탄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지치는 날씨인데 이런 폭염에도 불구하고 소나기 같은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뭡니까? 가수 DJ DOC가 어제 국회 잔디마당에서 진행된 한 TV 프로그램 녹화 중 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풍자한 노래 삐걱삐걱을 부르며 1997년에 이 곡을 썼는데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별로 변한 게 없다라고 정치인들을 향해 도발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발언은요, 사실 현장을 지켜본 시민들에 의해 알려졌는데요. 해당 방송사는 논란이 되자 오늘 DJ DOC의 돌발 발언 장면을 편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삐걱삐걱이란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는데요? 삐걱삐걱 돌아가는 세상으로 시작을 하는데 매일 밤 9시가 되면 난 뉴스를 봐요. 코미디가 아닌 것이 정말 웃겨요. 정치하는 아저씨들 맨날 싸워요. 한 명 두 명 싸우다가 결국 개판이 돼요. 우리나라 민주국가 맞나요? 만약 이런 말도 못한다면 아무 말도 못한다면 그런 나라 민주국가 아니에요. 로 됩니다. 네. 잘하시네요. 2008년 콘서트에서도 DJ DOC는 삐걱삐걱을 부르기 전에 이 노래를 한나라당에 바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곡을 97년에 썼다. 네. 근데 2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 그렇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걸 편집한다고요? 네. 왜 그러나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서울 중구에서는 이번에 새 구청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이른바 박정희 기념공원 이게 논란입니다. 우선 선거 때부터 이건 시대착오적인 적폐 사업이다 중단하겠다 공약했던 새 구청장이 일단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좀 이 공사를 재개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뭐 지나친 정치적 판단이다. 그렇게 반발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먼저 이 사업을 과거에 추진했었던 최창식 전 중구청장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13년 6월에 저랑 이 문제로 인터뷰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아, 그렇던가요? 예. 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신당동 자택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었죠? 58년도에서 61년 한 3년 6개월인가 그 정도 사셨죠. 근데 그 인근에 무슨 주차장 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인근에 이제 우리 구립주차장 부지가 한 8,900평 되는 것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상 2층으로만 쓰던 주차장인데요. 예. 이게 아깝더라고요. 그 귀한 땅을. 예. 그래서 그걸 지하로 5층으로 하면서 지하 2층에서 5층까지는 주차장을 설치하니까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요. 주차할 공간이 예. 지하 1층에는 이거 전부 다 주차장 하는 것보다는 지하 1층에는 문화시설로 해서 주변 지역에 좀 문화인들이 좀 이렇게 왕래할 수 있게 활성화시켜보자. 예. 지하 1층은 그렇게 했고 지상은 온전히 아주 이쁜 근린 공원. 복합문화공원으로서 이제 설계를 했어요. 예. 네네. 그럼 그 공원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았던 집하고 딱 붙어 있나요? 붙어 있죠. 그래서요. 지금 공원에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하는 뭘 짓는다든지 지하 1층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하는 뭘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2013년도에는 우리 중구가 관광의 중심지잖아요. 예. 이미. 그런데 쇼핑 관광이고 명동 동대문만 왔다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구 전역에서 우리 역사문화자원을 만들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만들어보자. 예. 이렇게 하던 차에서 대한민국 등록문화재인 우리 박정희 가옥 주변에도 좀 지하주차장을 하면서 기념공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보자. 아하. 이렇게 추진했었는데요. 예. 그건 뭐 상당히 그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걸 이제 취소를 하고 예. 이제 2015년도부터는 뭐 좀 본질적으로 주민 편의시설, 생활 편의시설에 집중을 해보자. 아하. 그래가지고 주차장과 지하 1층도 대부분은 그 문화예술시설의 공간. 예. 우리는 이런 걸 했어요. 예. 뮤지컬 충마토리 뮤지컬의 허브잖아요. 있죠. 예. 이렇게 뮤지컬의 창작 공간, 연습 공간, 전시 공간 이것도 하고 예. 450평 정도에서 한 50평 내지 70평 정도는 그 지역의 도시 역사관 정도를 해놓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참 얼마나 이쁜 공원이냐면요. 청구성당 붙어 있고 문화교회 붙어 있고 구립도서관 붙어 있고 어린이집 붙어 있고 이렇게 아주 이쁜 공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애초 기본 설계에는 네. 이른바 기억의 광장 그리고 네.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전시실 이런 것들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요번에 2015년도 14년도부터 한 거에는 근데 물론 공원을 설계하면서요. 공원 설계다가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과 붙어 있는 그 일부 구간에서 대해서는 예. 기념의 기억의 공간인가 기면의 공간인가 이런 기억의 컨셉으로 광장. 예. 조그만한 마당 같은 거를 설계하면서 그렇게 거론을 했어요. 컨셉을.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박정희가 들어가 있던 거 이런 건 없고 공헌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나 지금 보면 그것을 박정희 기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지하 1층에 이제 한 70평 내외의 규모의 이제 도시 역사관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예. 그 옆에 있는 가옥에 대한 설명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박정희 기념 공간이라고 한 것은 애초부터 없어요. 이거는
동화동 문화공원이라고 명칭도 하고 예산도 첫 편성되고 예. 여태까지 추진이 됐었거든요. 3, 4년 동안. 예. 근데 갑자기 새로 취임하더니만 그때부터 박정희 기념공원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이걸 예.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지난 2013년 6월에 예. 저랑 예, 인터뷰한 것도 이제 논란 때문에 인터뷰를 했던 건데요. 그렇죠. 그때 최창식 전 구청장께서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아예 이 공원 이름을 그냥 박정희 공원이라고 하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다. 그런 의견도 있죠. 아직 결정은 되지는 않았다. 이제 2013년의 네네. 경우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그런 검토도 하시다가 2015년부터는 그런 그 색깔은 쭉 빠지고 순수 문화공원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렇게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비판적인데 굳이 그런 식으로 할 이유도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14년 5년부터는 이 기본을 좀 바꿨죠. 네네. 처음 검토 단계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구상이 있었다.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반대 여론 때문에 2014-15년부터는 순수 문화공원으로 바뀌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최창식 전 중구청장이었고요. 이번에는 새로 취임한 서양호 현 중구청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구청장 서양호입니다. 네. 우선 최근 선거니까 당선되고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선거 끝난 지 한 달이 넘어서요. 네. 그런데 방금 최창식 전 중구청장 말씀 쭉 들으셨죠? 네네. 애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식의 어떤 의미도 좀 들어가 있었긴 했는데 2014년, 15년부터는 그냥 싹 그 색깔 빼고 순수 문화공원으로 하던 사업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그건 맞죠. 인정하셨습니다. 2012년 11월 21일에 중구 역대 정부수반 유적지 명소 공간 창조 박정희 기념 공간 조성 사업 추진 계획, 이게 정식 사업 명칭입니다. 이래서 실제로 그 계획을 추진한 거 맞고요.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이 있자 사업 명칭이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및 주차장 사업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지, 간판만 바뀌었지, 그 내용을 보면 현재 박정희 그 가옥을 앞에 있는 마당 형식으로 설계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현재 공원이 박정희 가옥의 마당 형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기억의 광장, 기억의 마당 이런 것들은 그 공원에 있고, 특히나 그 가옥과 공원을 무리하게 연결지으려다 보니까 그 공원과 가옥 사이에 도로와 일반 건물이 있었는데 그 일반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 안에 길이 있고 그리고 박정희 가옥이 연결된 기형적인 설계가 여전히 유지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공원 내에 도로가 있고 기억의 마당 그리고 기억의 광장 1층에 지하 1층에 전시실 지하 2층에 전시실 있는 걸 보면 여전히 애초에 의도가 그랬다면 설계도 바뀌어야 되는데 설계는 그대로 있는 그런 걸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런 기념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는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름은 바뀌었다. 그러나 내용은 즉 설계는 바뀐 게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호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일단 공사를 중단시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일 만에 다시 재개하신 이유는 뭡니까?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애초에 목적대로 설계 사업 목적이 변경되었는데 그 주민 편의시설에 역사문화 공원과 주차장에 걸맞는 설계가 되었는가를 봤을 때 그렇지 못했고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박정희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의심갈 만한 설계들이 대부분 남아있었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과정에 공기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그 지역이 주차 문제에 대한 그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해결해달라는 요구와 녹지에 대한
공원에 대한 요구는 강합니다. 다만 그 내에 있는 박정희 기념이라고 하는 의혹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걷어내길 바라는 요구들이 많으셔서 예. 그래서 일시 공사를 중단하고 나머지 설계 변경을 하고 그리고 현재 박정희 가옥과 공원을 무리하게 연결시키려고 매입한 부지 지하에 주차장이 있게 되는데 예. 그 위에 주민 편의시설을 신축했을 경우에 예. 하중이라든가 이런 설계들을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는지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했는데 네. 현재 토목공사의 설계를 보강만 한다면 그 박정희 가옥과 공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매입해서 철거한 그 공간에 예. 주민 편의시설을 현재 건축법 규모 내에서 지을 수 있게 가능하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얻어서 그 이상의 공간을 짓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새로운 그 의회에 대해서의 승인 여부라든가 이런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길어진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공원과 주차장이 건립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드리면 지금 공사는 주로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는 거죠? 네, 지하 주차장 하기 이전에 터프하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지상에 있던 주차장은 다 철거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은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그 지하 주차장 위에 들어설 공원에 새로운 주민 편의 시설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걸 새로 짓겠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원 사이에 도로가 가로질러져 있고 도로 그 너머에 박정희 가옥이 있는데 그 박정희 가옥을 가린다는 이유로 제가 볼 때는 그 멀쩡한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원래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럼 그 건물을 들어설 때 지하에 있는 주차장 현재 증축 방식으로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강만 하면 가능하다는 판단 속에서 터프하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게 원래 없던 새로운 주민 편의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그 공간이 원래는 이른바 기억의 광장, 기억의 마당 그거였겠군요. 그렇진 않고 아무튼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공원의 일부로 박정희 가옥과 붙어있는 공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공간은 사실입니다. 예. 그럼 서양호 구청장님이 새로 그 수립한 계획대로 공원이 완성된다면 그 공원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던 그 집이 안 보이겠군요, 이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원래도 그것에는 주민들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3일 월요일 날 백인 원탁회의를 통해서 중구에 거주한 동아동 주민들과 그 중구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통해서 그 주민의 용도 어떠한 용도로 그 건물과 지하 1층에 주민 편의시설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그 지하 1층 한 450평 가운데 대부분은 뭐 예컨대 문화시설로 무슨 뭐 뮤지컬 창작의 산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한 50에서 70평만 지역 도시 역사관을 조성할 계획인데 그 지역 도시 역사관 속에 뭐 인근한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살던 가옥에 대한 언급도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들을 아까 최창식 전 구청장이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전면적으로 다 바뀌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그간의 요구를 분석해 보더라도 박정희 기념이라든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1순위가 주차장에 대한 증설. 따라서 불필요한 전시실은 원래 목적과 기능대로 주차장으로 복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하 2층은 완전한 주차장. 그래서 지하 2층, 3층, 4층은 주차장으로 복원을 하고 지하 1층의 편의시설과 관련과 그리고 상부에 새롭게 건설할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그래도 한국 정치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의 현장 아니냐. 거기서 이러면 이제 5.16 쿠데타가 기획되고 실행됐으니까 뭐 나름 보존할 가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가 아닌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시대착오적으로 벌어진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기념할 만한 그런 재력과 그 예산과 이런 계획들을 수반하고 있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는 국가에서 충분히 하여도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과에 대한 평가는 저는 뭐
그렇게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지역 주민들의 우선적인 요구 사항들은 예. 원래의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과 주차장 그리고 예. 주민의 편의시설로 갖고 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박정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을 기념하는 원래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양호 현 중구청장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많이들 더우시죠? 그런데 올여름 더위 역대 가장 무더웠다는 지난 1994년 여름 더위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벌써 다 듣고 계시죠? 자, 진짜 그런지 왜 그런지 전문가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연구원 환경공학부 윤진호 교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장마 끝난 거 맞습니까? 어제 기상청에서 공식 발표를 하셨습니다. 장마가 그 7월 초순에 끝난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비 오는 게 무슨 장마입니까? 이러고 정말 끝난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막 무더위가 한 일주일씩 되면은 옛날에는 꼭 소나기도 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네요? 아직까지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난히 이렇게 일찍 무더위가 찾아와서 오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여름 날씨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 그 고기압이 조금 빨리 발달을 했고 지금 한반도가 그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장마전선도 북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렸고요. 예. 그래서 계속 그 폭염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4년도가 역대 최고로 더웠는데 그때보다 더 심할 수 있다는 전망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예측은 이제 틀렸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요. 하하. 근데 그 94년에 있었던 그런 형태, 예. 기압골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올해도 좀 유사하거든요. 그 94년하고. 어떤 점에서 유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태평양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화된 거. 예. 예, 그리고 그 지금은 아직 7월 이제 20일 경리인데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아직 94년처럼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큰 걱정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 더웠던 해가 2년 전인 2016년인데 네. 지금 거의 그때랑 비슷하거나 아마 더 덥거나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동시에 열도움에 뭐 파묻혔다? 열도움 현상? 이런 말 나오던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고기압권에 이렇게 그 중심부에 저희가 이제 위치를 하게 되면 네. 그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구름도 없고 햇빛이 항상 이렇게 비치는 날씨고 그 바람도 잘 안 통하고 이런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더워지는 현상을 이제 열돔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단지 그건 한국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일본도 굉장히 무덥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덥습니다. 네. 이게 단지 이제 한국뿐만 문제가 아니라 그 북반구 중위도 때 이렇게 한국, 일본, 미국, 유럽까지도 이렇게 그 아우르는 그런 현상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또 일부 이 기상 전망이나 이런 거 하는 그 보도들을 보면 뭐 티베트 지역에 무슨 이상 현상 얘기하던데 그건 뭡니까? 예,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워지면서 네. 원래는 티베트 지금 해발 한 3km에서 4km쯤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거기에 이렇게 눈이 덮여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눈이 덮여 있으면 이제 태양빛이 지표면에 닿지 못하고 이제 바로 반사되는데 예. 이제 지구가 더워지면서 그 눈들이 많이 녹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태양빛이 이제 바로 지표면을 달구는 거죠. 어허. 근데 주변 공기에 비해서 이렇게 그 3km, 4km 되는 지역의 공기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는 지역이 생기고 네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고기압이 발달을 하고 예. 동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티벳발 강한 고기압, 그렇죠? 예예. 그 다음에 또 북태평양 고기압. 예예. 온통 고기압이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고기압이 있으면 좀 더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던 상식에 북태평양 고기압은 고온 다습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예. 근데 요즘 그렇게 습도는 많이 안 높잖아요. 예, 아직 습도는 높지 않은데 예. 계속 이렇게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습도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또 다른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언제까지 더워집니까? 그 기상청 예보도 그렇고 다른 그 예보 모델 결과를 봐도 그렇고요. 네. 최소한 일주일 이상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예보라는 게 이제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형태가 계속될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어서 바꿀지 저희는 이제 좀 바꿔서 조금 선선해졌으면 좋겠는데 예.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이 와야 그래도 완전히 좀 뒤바뀌지 않을까요? 예, 태풍이 하나 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가령 이런 패턴이 계속이 되면 네. 태풍이 올라오더라도 한반도까지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워낙 고기압이 세면. 예. 그래서 이제 그 태풍 발달하는 게 지금 몇 개 보인다고 하는데 네. 좀 추후에 좀 계속 그 상황을 보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결국 같습니다. 이 모든 현상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 온난화 탓이죠?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다 100%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폭염 날짜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 탓이에요. 따지고 보면. 단단히 각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과학기술연구원 환경공학부 윤진호 교수였습니다. 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아이템은요? 보물선이 뭐길래인데요. 모처럼 또 보물선에 대해서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금괴를 실은 침몰선 돈스코이호가 발견이 됐고 인양이 추진되고 있다. 이 소식을 이 자리에서도 아마 전해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의 홈페이지는 아예 접속도 안 된다고 합니다.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이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한 것은 신일그룹이라는 기업인데 제1제강의 최대 주주라고 해서 지금 제1제강 주가가 급등했다는데요. 이달 초에 이제 인수를 해서 이 영향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 근데 함부로 투자하는 건 극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금융감독원이 경고를 또 내놨습니다. 보물선 인양 관련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면은 불공정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실제로 과거에 이 보물선을 소재로 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2000년에 바로 이번에 화제가 된 돈스코이호가 발견이 됐고 동아건설이 탐사 비용을 지원한다. 이게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동아건설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동아건설이 파산 선고가 됐다는 것이죠. 아이고.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큰 손해를 받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정도로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이고요. 또 2001년도에 삼해인더스트리라는 회사도 이 보물선 얘기로 주가를 띄우고 또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영호 게이트라는 게 나오면서 여기 연루되면서 이렇게 또 사실 무근인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물선 얘기 나온 건 그러면 다 거짓이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만 또 아닌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1975년에 신안군 앞바다에서 발견된 침몰선에서 유물이 발견됐다. 이건 이제 실제로 발견이 된 것이고요. 예. 또 2007년에 태안 앞바다에서 도자기를 실은 배가 발견된 것도 이건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례와는 좀 다른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 돈스코이호라는 게 진짜 보물선 맞아요? 이런 배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게 보물선이냐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거냐 이건 이제 따져볼 문제라는 것이죠. 일단 이 배에 150조 원의 규모의 금이 실려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금괴가 그 정도 실려 있었다라면은 오히려 배가 그 무게 때문에 침몰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배가 이제 이동했다는 경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인데 이 거리를 이동을 하려고 했다면 배보다는 철도를 이용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인데 배를 이용했다면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그나 뭐 발견은 했는데 배를 건질 수는 있는 겁니까? 일단 해양수산부가 밝힌 바로는요. 이걸 그 건지려면은 이 절차를 잘 밟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발굴 신청서도 내야 되고 또 발굴 보증금도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절차는 지금 진행된 바가 없다는 것이고요. 신일그룹은 인양 주관업체까지 선정하고 계약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인양과 무관한 탐사 용역 계약만 했다라고 언론에 밝힌 상황입니다. 발굴 보증금도 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얼마나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작물 추정가액의 10분의 1 이상을 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물 가치가 150조 원이면 한 15조 원은 지금 내야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신일그룹 측은 신일 골드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판매를 해서 이걸 충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 이 암호화폐는 또 신일그룹이 만든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쭉 듣고 보니까 점점 의심이 깊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일그룹의 정체가 뭐냐? 이것도 인터넷에서는 뭐 소랑설레가 좀 오가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1979년에 설립된 기업을 뭐 모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올해 설립된 기업인 것이고 사무실도 최근에 계약됐다는 이 정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 관계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전에 이제 동아건설 출신들이다 이런 보도도 같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차분하게 기다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마리논 추락 이후인데요. 어제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헬기가 추락을 해서 군 장병 5명이 사망을 하고 또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죠. 해병대는 헬기 운항을 전면 금지한 상태로 조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사고 원인과 책임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린온이 그 헬기 기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해병대가 운용하는 상륙 기동 헬리콥터인데요. 수리용 기동 헬기 아시죠? 이걸 해상용으로 이제 개조를 한 것입니다. 2017년 말에 개발이 완료됐고 올해 초부터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에 배치가 됐는데 운용 고도가 한 4km 정도 되고요. 한반도 전역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종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헬리콥터가 10m 정도 이륙을 했는데 여기서 메인 로터가 이 날개죠.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예. 만일 단순히 엔진이 멈췄던 상황이라면 관성에 의해서 메인 로터 회전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좀 피해가 덜했을 건데 아예 이제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헬기가 10m 정도를 자유낙하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인 것이죠. 10m라면 그리 높은 건 아닌데 근데 또 화재가 발생했다면서요. 이게 항공기지 내에 소방대가 출동하지 않고 15분 동안 소방서 출동을 기다려서 이 화재 때문에 더 피해가 커졌다라는 주장을 지금 유가족들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해병대는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이 진화하는 과정이 15분 정도 걸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헬리콥터에 불이 붙은 후에 자동 소화 장치가 동작하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커졌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추락 당시에 연료 탱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면은 이 안전장치 작동 여부와는 관계없이도 폭발이 일어났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날개가 떨어져 나갔다면 기체 결함 내지 정비 불량 결국 그거죠. 그럴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수리온 헬기에 지금 설계 기반이 된 유로콥터의 슈퍼푸마 헬기 사례가 이번 사고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6년에 이 헬기 기종에서의 비슷한 사고들이 외국에서 일어났는데 당시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박스 내에 부품 결함이 이제 발견이 됐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마린온이 그 수리온 기동 헬기를 개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수리온 헬기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을까요? 수리온 헬기 역시도 2012년 전력화 이후에 각종 사건 사고에 지금 노출이 되어 온 상황이어서 그런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앞 유리창이 파손된다든지 프레임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문제로 시작을 해서 엔진이 정지해서 비상 착륙을 했다든지 아예 이제 추락한 그런 사례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번에 작년 7월에 감사원은 수리온이 결빙 방지와 낙뢰 보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엔진 형식 인증도 안 된 상태로 전력화됐다라는 이유로 방사청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 대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는 수리온 헬기의 문제는 이미 해결한 상태여서 수리온은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수리온을 마린온으로 개조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린온은 함정에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메인 날개를 접는 기능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아마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니까 국방부는 육군 소속의 수리온 헬기 비행도 일시 중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 희생된 장병들 연결식 문제로 유족들과 갈등도 있다면서요? 이 해병대원들의 연결식을 지금 해병대가 빨리 좀 진행을 하고 합동분향소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유족들은 일단 사고 원인이 조사가 돼야 된다. 그 이후에 연결식을 해달라면서 지금 이 해병대하고 좀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좀 이런 것들은 유가족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래야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시사위키 항목은요? 원내대표들의 방미 이걸 좀 다뤄보겠는데요.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뭐 특활비 폐지도 논하는데 외국 여행 가냐 이런 냉소적 시각도 인터넷에는 있는데요. 그렇다기보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북핵 문제나 평화체제 관련 논의를 유도하고 또 설득하겠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 뭐 무역전쟁이다 뭐다 하는데 자동차 관세 문제로 대표되는 통상 현안을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5당 원내대표들의 국내 정치에 대한 뭐 현안 논의 그리고 뭐 스킨십 증대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 사이에 온도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서 좀 협의를 잘 하면 참 좋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과거에 민주공화 양대 정권이 모두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회의적인 태도인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의 한인단체 등이 지금 정치권 설득에 자체적으로 나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미국에 갔으니까 아마 이런 움직임에도 좀 힘이 실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은 속전속결 말하다가 이제는 장기전을 말하고 있죠. 이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 그저 프로세스를 밟아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전에는 또 비핵화를 이제 칠면조 요리에 비유를 하면서 너무 빨리 오븐에서 꺼내면 덜 익는다. 충분히 익혀야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논란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뭔가 북한에서 양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뀐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언급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보수 언론 등의 우려대로 정치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만 취하고 실질적 비핵화에 있어서는 뭐 적당히 봉합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대목이고요. 둘째는 일단 중간 선거까지는 지금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이후 강경론으로 정책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옵니다. 세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선의를 갖고 지금 북한이 준비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 얘기 중에 세 번째 얘기를 희망해야 되겠네요.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여름 휴가철을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 경찰이 여성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 화장실 그리고 밤늦은 귀갓길 이런 걸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마침 최근에 여성 범죄 전담 형사가 들려주는 미친놈들에게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 이런 제목의 책이 출간됐네요. 오늘 그 책의 저자를 모셨습니다. 현직 형사이시기 때문에 신원이 노출되면 좀 수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책도 필명으로 내셨어요. 자, 필명 이회림 경사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경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경찰 생활 몇 년째? 2004년도부터 해서요. 지금 15년째. 15년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일선 경찰로 여성 범죄 피해자들도 많이 만나보시고 그죠? 네. 어때요? 그 피해자들 만나면서 가장 안타깝거나 답답했던 게 어떤 겁니까? 여러 범죄 중에서도 그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기가 이제 피해자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혐오, 자기 부정 그런 안 좋은 감정에 많이 빠져서 나중에는 자살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전화가 오거나 이메일 오거나 예. 도와달라고 이렇게 괴로움을 토로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 피해 순간에 닥치게 되면 네. 많은 여성들이 네. 정말 저항하거나 항거할 힘을 잃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저항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이렇게 굳어버리고 그냥 굳어버린다. 예, 나무 토막이 된 것 같았다라든가 내가 돌멩이 같이 느껴졌다라든가 그냥 가해자의 그런 가해 행위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라든가 거의 99%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피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님도 직접?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피해 경험을 되새김질 해봐도 그렇고 왜 이렇게 피해를 입을 때 왜 내가 몸을 꼼짝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네. 네. 그게 이제 피해자들에게 공통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저도 이제 왜 그런가 너무 궁금해서 좀 과학적으로 설명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책을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그 뇌과학자들이 쓴 책에서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 때부터 여러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런 위험에 닥쳤을 때 나타나는 방어 기제가 3가지가 있는데 맞서 싸우는 거랑 도망치는 거랑 얼어붙기가 있대요. 네. 근데 그게 얼어붙기 그 반응도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어 기제 뇌의 작용인데 대부분의 그 성폭행 피해자들이 그 얼어붙기 반응을 하게 된다고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얼어붙는 것도 인간 본능의 일종의 방어 기제다. 예, 그렇다고 그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게 이제 미친놈들에게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의 책에 보면 이제 뒤에 2장, 3장, 4장이 범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범죄 세계의 찌질남 소개 반드시 알아야 할 호신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책의 첫 파트 1장이 위험한 순간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로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6살 때 처음 피해를 당해봤는데 6살? 네. 아이고. 이게 나쁜 거고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뿌리치고 나와야 되겠다 그 생각에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저 6살 때니까 6살한테는 그 용기라는 덕목을 가지기가 힘들고요. 그렇죠. 제 생각으로는 그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저희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감. 예,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는 역시 신체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체 훈련. 어떤 훈련을 해요? 운동 같은 거. 예, 제가 직접 권하고 싶은 건요. 평소에 이제 유도, 태권도, 합기도 뭐 주짓수나 크라브마가 뭐 기타 등등 여러 킥복싱 무술 무술들이 있잖아요. 예. 주변에 그런 이제 무도장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눈 딱 감고 그냥 배우는 겁니다. 배우다 보면은 그게 굉장히 몸에 각인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급할 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소 무술을 좀 연마해라. 예, 무술을 연마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본격적인 무술까지는 좀 아직 다가가기 뭐하다 그러면 그냥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죠. 체력 훈련 같은 거. 맞습니다. 근데 꾸준히 운동하기가 힘들잖아요. 일단. 근데 꾸준히 만약에 뭐 일주일에 3번 이상이라도 하신다면 그것도 다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감이 나오고 용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운동, 자신감, 거기서 용기가 나온다. 또 그 밑에 보면 두려움에 대하여, 위험에 대하여라는 소챕터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불안감을 느끼고 또 불안감이 심해져서 막 두려움에 빠지는데요. 어떤 분노라는 거는 이용을 하고. 분노를 이용해라. 자포자기하지 말고. 네. 예를 들면은 뭐 1대1의 그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치 상황이 있다면요. 그럴 때 일단은 시야가 좁아져 있는 거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심호흡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좀 두려움에 빠져 있다가 두려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시야가 넓어지면서 내가 못 보고 있던 게 보이고요. 그리고 상대방 가해자도 사실은 육체적으로 힘든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가해자도. 근데 거기에 방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는 우리 이제 두려움에서 좀 빠지고 좀 화가 나잖아요. 분노감을 이 사람이 나를 키워서 마음껏 다루려고 하니까 그 분노감을 이용을 해서 돌진하도록. 이런 가해자들도 피해자들이 뭔가 대처하면 행동이 달라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해자를 제일 많이 만나고 대화 나눴지만 예. 너무 궁금해서 가해자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요. 네. 어떤 클럽에서 이렇게 여자분들을 뭐 강간하고 그랬던 때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40몇 명을 건드렸어요. 어이구. 근데 왜 어떻게 40몇 명인지 알았냐면 핸드폰에 40몇 명이 있었는데 예. 거기 자기가 어떤 범행을 했는지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 또래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자랑이라고 하면서. 아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떤 사람은 키스를 했다 써 있고, 어떤 사람은 강간을 했다라고 써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만지기만 했다, 아니면 뭐 핸드폰만 훔쳤다, 이렇게 막 아주 잘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다 다르냐고 하니까 되게 어떤 피해자는 자기를 짜증나게 해서 그냥 포기한 피해자들이 많대요. 그거 짜증나게 한다는 즉슨 굉장히 경계심이 많은 사람들. 처음에는 이제 클럽에서 뭐 만나서 같이 춤추고 하다가도 왜 이러세요? 왜 쫓아오세요? 라던가 좀 눈빛을 싫다는 눈빛을 보내면 갑자기 위축이 되긴 한대요. 정말요? 네, 가해자들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목적은 범행의 목적인데 저 여자를 조금 더 이제 강압적으로 했다가는 신고를 하거나 네. 되려 자기가 이제 범행을 이루지 못하고 힘든 일 당하겠다 그런 계산을 한대요. 그 얘기는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것만으로도 가해자를 위축시키게 만들더라. 네. 그걸 가해자가 실토한 거죠? 네, 그 사람의 표현은 짜증난다였지만, 그러니까 고분고분한 피해자를 찾더라고요. 예. 가해자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해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기만 해도 쳐다보는 거랑 뭐라고 따지고들은 왜 쳐다보느냐, 네. 왜 날 만지려고 하는 날 따라오느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좀 대차게 표현을 강하게 하면 반응을 보여라 이거죠.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지 말고. 네, 가만히 있는 경우는 이제 피해자들 얘기 들어보면 무서워서 가만히 있기도 했고 그 사람을 믿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가만히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판단력이 조금 달랐던 것도 있는데요. 대체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뭐 길거리, 공중 화장실, 뭐 택배 기사를 사칭한 범죄자, 뭐 클럽 안을 배회하는 범죄자, 뭐 이렇게 유형별로 이렇게 대처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하나로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성들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반응 패턴이라고 할까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요약해서 소개해 주시면요. 일단은 경찰의 도움을 청한다는 걸 마음 먹고 있어야 되는데 경찰의 도움 청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네. 일단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고 내가 도망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손에 뭐 무기가 당연히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소리를 지르는 걸 제일 권하고요. 소리 지르기? 네. 그건 이제 어린이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 거고, 소리 지르는 게 힘들다면 일단 허점을 노리는 건데요.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해오잖아요. 가해 행위를. 접근을 해서 나를 뭐 밀친다던가 뭐 내 옷을 이렇게 들춘다던가 할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가해자가 나를 민다면 밀린다고 해서 민다고 밀리지 말고 오히려 그 힘을 역이용해서 안으로 파고들어서 그 가해자의 몸의 신체의 균형을 깬 다음에 그 가해자로부터 이렇게 도망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밀면 당기고 밀어라. 당기면 밀어라예요. 상대가 밀면 오히려 당기고. 네. 상대가 당기면 밀어라. 네. 그거는 유도의 그 되게 기본적인 기술인데 기울이기라고 하는데요. 그건 상대방 균형을 깨트려서 나한테 유리하게 뺏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실제로 수배자 검거할 때 사용을 해봐서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건 좀 가능하면 유도장 가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은데 힘드시면 집에서 친구들끼리 그 재미로라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소리 지르고 그다음 몸으로 대응하라. 몸으로 대응하는데 그렇게 이제 몸이 밀착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은 깨무는 방법도 굉장히 좋고요. 이로 깨물어라? 네. 깨물면은 일단 좀 상대방이 많이 힘이 빠지거든요. 아니 내가 그렇게 몸으로 반응하고 뭐 깨물고 그러면 나를 가해하는 사람이 더 화가 나서 나를 더 세게 폭행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요? 그런 걱정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런 극한 상황에서는요. 그런 걱정할 겨를이 없거든요. 무조건 대응하는 게 그래도 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실제로 많이 죽고 있고. 맞아요. 네. 네. 무조건 소리 지르라. 소리 지르. 그리고 몸으로 네. 대응하고 네. 틈이 있으면 도망치고 네. 붙어 있으면 깨물고. 네. 깨무는 게 굉장히 좀 잔인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 뭐 잔인하다뇨. 지금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제 어린 6살 조카한테도 제가 가끔씩 많이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예.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올 때도 이분 예. 내가 아저씨다 어떻게 할래? 아저씨가 예. 붙잡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붙잡힌 팔이 제 입이랑 가까우니까 여기를 깨물어라 이렇게. 아. 그럼 걔가 놀이처럼 자주 해요 저랑. 네,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발버둥을 치고 하는 이런 것도 일단은 그 가해자를 위축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고요. 그렇죠. 효과가 좋습니다. 예, 예. 일단 발버둥 치는 모습을 많이 알겠어요. 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 피해 순간 얼어붙는 예. 그거로부터 나를 깨어나게 하는 게 우선 기본이고 네, 맞습니다. 깨어나면 온 힘을 다해서 아무튼 저항해라. 예, 예. 그게 사는 길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 하면 가해자가 오히려 위축되더라. 네, 위축되고 가해자가 속수무책이 됩니다. 아, 방금 문자로 3205번 쓰시는 분, 이 호신술 배울 수 없는 주부입니다. 예. 최소한으로 지니고 다니면 좋을 호신용품이 있을까요? 예, 호신용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가방에 작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는 많이 알려진 그런 스프레이형으로. 최루액 스프레이. 예, 그러면 뭐 보통 캡사이신 그렇죠. 같은 이렇게 용액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예, 예. 그걸 이용하시던지 아니면은 열쇠고리형으로는 쿠보탄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여자 경찰들 사이에 쓰던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걸 좀 달고 다니시면 좀 안심하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거든요. 마음, 용기. 예. 네. 그렇게 네. 자꾸만 늘어나는 여성 성범죄. 예. 뭐 완전 근절했으면 좋겠지만 예. 쉽지 않으니 예. 여성들이요 스스로 대처할 능력과 힘도 좀 기릅시다. 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물론 저희가 이제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가는 것도 당연히 그러니까요.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네. 완벽을 추구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동시에 우리 여자들도 원래 되게 강하거든요. 네. 여자는 강하다라는 생각을 잊어가는 것 같은데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강한 그런 강함을 끄집어내 가지고 네. 훈련도 하시고 범죄 상황에서 그걸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여성은 원래 강하다. 네. 이 말씀이 귀에 딱 들어오는군요. 네. 네. 필명 이회림 경사를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